다음 소식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벌써 3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러시아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동진을 막겠다며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지만 오히려 이 전쟁을 계기로 나토는 더욱 확장되는 모양새입니다. 안보 위협을 느낀 핀란드에 이어서 스웨덴까지 나토에 가세하게 된 건데요. 자, 유럽의 안보 지형에는 어떤 변화가 생기는 것인지 임상훈 인문결 연구소장과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스웨덴이 200년 이상 고수해온 중립 노선을 버리고 나토에 합류했습니다. 네. 러시아가 결국 나토의 이 확장에 빌미를 준 거라고 봐야겠죠? 그렇죠. 그렇게 예. 봐야 되고 물론 더 이제 본질적으로 보면은 상호 빌미를 제공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데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도 마찬가지인데 그 지금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침략하게 공격하게 만든 그 빌미를 하마스가 제공을 했지만 그렇죠. 예. 하마스가 공격을 한 빌미를 또 이스라엘이 제공한 측면도 있습니다. 예. 그런 것처럼 지금 그 우크라이나 전쟁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은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 이 나토의 동진 계속되는 동진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상호 간에 그 빌미를 줬다 이렇게 봐도 되는데 어쨌든 직접적인 빌미를 제공한 건 러시아가 맞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 때문이죠. 네. 자, 그런데 나토 사무총장이 오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스웨덴이 나토를 더욱 강하고 안전하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스웨덴이 사실 군사 강국이어서 그런 거죠? 어떻습니까? 그렇죠. 스웨덴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우리가 뭐 군사적으로 잘은 모르지만 유럽만 놓고 봤을 때 사실 그 나토라는 그 조직이 기구가 그 미국과 캐나다를 제외하고 전체가 나머지 30개국이 유럽 국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유럽 국가 30개국 중에서 영국, 프랑스, 그다음에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그다음이 스웨덴입니다. 군사력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나토 입장에서도 예. 스웨덴 지금까지 이제 이쪽도 저쪽도 아니다. 중립적인 입장을 지키고 있다가 예. 어쨌든 이번 그 전쟁을 계기로 해가지고 나토에 가입을 하게 된 것은 예. 나토 입장에서도 상당한 그 어떤 군사력 확보에 도움이 되는 것이고 예. 사실 그 유럽 국가들 우리나라는 뭐 국방비가 전체 GDP의 2.7% 정도 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뭐 미국이나 뭐 러시아는 물론 훨씬 더 훨씬 높고, 많죠. 예. 근데 유럽 국가들이 대부분이 2%가 안 되죠. 안 됩니다. 예, 1몇 %. 이것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저번에 계속 말을 올려라 했죠. 뭐 예. 그런 중인데 이 스웨덴은 유럽 국가 중에 몇 안 되는 GDP 대비 2%가 넘는 나라. 그런 나라입니다. 예. 아, 그렇군요. 자, 잠시만요. 자, 나토는 스웨덴을 동맹으로 품으면서 전략적 요충지 발트해에서 러시아를 완전히 포위하게 됐습니다. 러시아도 대응에 나섰는데요. 김기수 기자의 보도를 보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스웨덴의 나토 가입이 세계 안보 지형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지난해 4월 중립국이었던 핀란드가 나토에 가입했습니다. 핀란드는 1,300여 킬로미터에 이르는 국경을 러시아와 맞대고 있습니다. 핀란드 가입 이전 나토 회원국들과 러시아가 접한 국경은 700여 킬로미터 정도였으니 이제는 2배가 더 늘어난 셈이죠. 나토 확장을 경계해온 러시아에선 발트해에 핵무기를 배치하겠다는 경고까지 나왔습니다. 지도를 보시죠. 나토에 가입한 스웨덴은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건 아니지만 발트해를 감싸고 있습니다. 즉 이제 러시아는 육지뿐만 아니라 발트해 쪽으로도 완전히 나토에 포위된 형국입니다. 외신들이 발트해가 사실상 나토의 호수가 됐다고 분석하는 이유입니다. 발트해 연안엔 러시아 제2의 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 그리고 역외 영토이자 군사적 요충지 칼리닌그라드가 있습니다. 칼리닌그라드는 러시아 발트 함대 본부가 있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나토는 발트해를 어떻게 방어할 계획일까요? 여기 이 섬, 스웨덴에서 가장 큰 고틀란드라는 이름의 섬인데요. 나토는 이 섬을 주축으로 발트해 방어선을 재구축할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도 즉각 맞대응했습니다. 14년 전 폐지했던 모스크바 군관구와 레닌그라드 군관구를 부활시켰습니다. 나토 확장에 맞서 군 자원을 서쪽으로 재배치한다는 선언입니다. 특히 서방의 우크라이나 파병 검토와 관련해선 나토와 직접적인 군사적 충돌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나토와 러시아의 대립각이 더욱 선명해지며 발트해가 유럽의 화약구로 부상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KBS 뉴스 김기수입니다.
소장님, 자 스웨덴의 나토 합류로 나토와 러시아의 신냉전 구도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네. 자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가속화되던 군비 증강, 군사적 긴장 이런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당분간은 더 긴장 관계가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예, 것이고요. 조금 전에 이제 지도에서도 봤습니다만은 근데 지도에서 이제 정확하게 표시는 좀 희미하게 보였는데 칼리닌그라드라고 하는 곳이 예. 그러니까 현재 러시아 영토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러시아 본토하고는 좀 떨어져 있습니다. 거리가 그렇죠? 있죠. 그래서 이제 육로로는 바로 갈 수가 없고 다른 나라를 거쳐서 가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바다로 아까 우리 화면 봤던 발트해를 통해서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는 이 칼리닌그라드라고 하는 것이 러시아 입장에서는 굉장한 전략적인 요충지가 될 수도 있는데 예. 문제는 이제 본토하고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독일하고 영토를 국경선을 맞대고 있는 곳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토 입장에서도 신경이 쓰이는 그런 땅인데 문제는 본토하고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게 러시아 입장에서는 바로 연결이 될 수 있다면 참 좋은 그런 요새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칼리닌그라드까지 가기 위해서는 직선거리로 한 70k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근데 그게 폴란드 영토와 라트비아 그다음에 우리 3국이 있지 않습니까?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그중에서 리투아니아와 국경을 접하고 리투아니아와 폴란드 국경 그 지역 한 70km 정도가 칼리닌그라드로 가는 직선거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폴란드 입장에서는 분명히 이 러시아가 이 칼리닌그라드로 가기 위한 그 선을 점령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그런 불안감을 느끼겠죠. 예. 여러 가지로 지금 조금 전에 우리 화면에서 봤던 발트해 그다음에 칼리닌그라드를 중심으로 하는 어떤 긴장 어떤 육로 그쪽 이런 것들이 지금 나토하고 러시아하고는 한동안 좀 긴장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나토와 유럽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파병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전쟁은 앞으로 출구가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사실 이제 2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우리 과거에도 우리나라도 이제 큰 비극을 겪었습니다만 전쟁이라는 것이 처음에 아주 큰 전투를 치르다가 한동안 또 이렇게 소강 상태에 빠집니다. 그 다음에 예. 막판에 이제 휴전, 종전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다시 또 조금이라도 땅을 더 확보하려고 더 심해지는데 지금 굉장히 소강 상태가 좀 1년 정도 지속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는 휴전하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중이에요. 왜냐하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제 1차 목표에는 실패했지만 1차 목표는 우크라이나를 완전히 자신들의 어떤 영향력 안에 넣는 건데 그건 실패했죠. 그런데 돈바스라고 하는 이 우크라이나의 동부 지역을 상당 영토를 확보를 했습니다. 예. 러시아 입장에서는 2차 목표는 지금 성공을 했기 때문에 예. 이제는 휴전을 해도 좋다는 입장인데 우크라이나는 지금 상태에서는 절대로 못한다는 그런 영토의 20%를 점령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할 수가 없다는 그런 입장인데 물론 제 개인적인 견해라는 걸 분명히 밝히면서 현재 같은 이런 소강 상태 이거 언제까지 지속될 수가 없거든요. 물론 유럽에서 지난 26일 어제였나요? 어제였죠. 26일 날 파리에서 또 유럽 정상들이 모였습니다. 그래가지고 특히 이제 마크롱 대통령이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은 우리가 이제 계속 언제까지고 기한 없이 할 것이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위험이 곧 유럽의 위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시 또 전쟁에 대한 피로감 이런 것들이 이제 극복이 되면서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목소리 메시지로 이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러시아 입장에서는 군비가 처음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당시보다 올해 군비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은 군비가 확산되면은 더 어떤 장비라든가 이런 것이 충원되겠다라고 할 수가 있지만 사실 그건 아니고 지금 굉장히 군사적인 손실이 큽니다. 러시아도.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메우는 그런 비용들이 많이 들어갈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렇게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군비가 많이 증가가 되고 그렇게 보면은 이게 물가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그것도 이제 변수이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와의 관계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는 나토와 대북 이 협력을 고리로
대북 네네. 억제를 고리로 협력해 왔는데 네. 사실 지금은 뭐 나토와 대척점에 있는 러시아하고 어떤 관계를 설정할지가 지금 굉장히 좀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외교 전략 어떻게 좀 세워야 될까요? 사실 쉬운 건 아니겠죠. 예. 그런데 이제 분명히 그 유럽의 그 안보 지형하고 이 극동아시아, 한국을 비롯한 이쪽의 안보 지형은 많이 다릅니다. 예. 사실 우리한테 가장 현실적으로 바람직했던 것은 과거의 육자회담과 같은 북한을 어떻게 보면 설득을 시키고 이런 그 주변에서 이제 강대국들하고 우리하고 대화를 하는 이런 축에서 지금은 한미일, 북중러 이렇게 그 예. 대립되는 그런 관계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관계는 우리로서는 굉장히 안 좋은 구도죠. 어떻게 보면은 그 전략적인 모성이라는 말도 씁니다만은 러시아가 한국을 그렇게 적대시 대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적어도 선봉에 설 필요는 없지 않는가. 예.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임상훈 인문결 연구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